2022학년도 개정 고등공통국어 1 천재 김종철 1단원의 2 백석의 선우 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 용어 좀 확인하고 단원의 길잡이 보고 뒤에 학습 목표 보고 본문 들어갈 거예요. 자 맥락 요거는 학습 활동에서 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 그때 다시 할게요. 작가적 맥락, 독자적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텍스트적 맥락까지 했을까요? 왜 표정이 처음 들어보는 느낌이에요? 그게 사회 문화적 맥락이에요. 이따 학습 활동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학습 활동 가봐야 되겠다. 자, 31쪽 이거 뭐 학습 활동이 아닌가 요거는? 자, 내용 파악. 자, 우리들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누군지 찾아봐라. 거고 시적 대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차이점, 공통점 확인할 거예요. 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그럼 나중에 선택지에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출하고 있다. 표출보다는 표현하고 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본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맥락에서 이 시를 감상해보자. 요거 좀 외우고 갈게요. 32쪽 공간 활용하셔가지고 적는데, 자, 문학작품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여러 맥락이 다층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간 말을 적어보자. 왼쪽에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고려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만큼 쓰세요. 필요한 만큼. 자, 요 밑에 그림으로 중심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가운데 문학 작품이에요. 자, 문학 작품이 있으면 글을 쓰는 작가가 있고 글을 읽는 독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작가 말고 작품 속에서 실제로 시를 이끌어가는 목소리는 화자라고 하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희곡과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서술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짜증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교과서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다른 책은 헷갈리니까 우영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서술자는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는 거야. 있는데 시에도 나오면 명시되어 있다 하고 안 나오면 그냥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당연히 희곡과 시나리오에도 서술자는 있긴 있는 건데 생략되어 있다. 말이 중복되기는 반복되긴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내신할 때에는 책에 없다고 나오면 그냥 없다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 속에 나오는 화자나 소설 속에 나오는 서술자는 아무리 작가와 유사하더라도 다른 인물이에요. 만약에 같다면 그건 시나 소설이 아니에요. 수필이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허구적 상상의 산물이에요. 저학년 때 윤동주 씨의 경우에는 화자가 곧 작가 자신이다 라고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되 시인의 인생을 고려해서 해서 시를 감상하면 그 시를 감상하기가 좀 편하다 그런 의미이지 진짜로 같다라는 뜻은 아니다. 무조건 다르다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이 화자잖아, 한자어로. 그럼 듣는 사람이 들을 청자를 써서 청자예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누구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는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근데 가끔 청자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지. 원래 이게 되게 적은 거예요. 근데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응? 자, 당연히 독자하고 청자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같은 뭐 편집글 이런 수필이 되겠죠.
자, 이럴 때 다시 자, 이걸 제가 써드린 이유는요. 교과 과정이 지금이 7차라고 하는 게 맞냐? 너네 무슨 몇 차 과정이니? 몇 차 과정으로 알고 있니? 여러분 7차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7차가 아니에요. 7차가 언제부터 7차였냐면요. 한 2003년? 2년? 이때부터 7차예요. 근데 7차인 거예요, 지금. 지금 9차나 10차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어를 7차라는 말을 안 바꿔요. 하도 많이 바뀌니까 학부모들이 막 욕하거든. 그러니까 7차야. 지금 2002, 3년, 3, 4년 그때도 7차였어요. 자, 근데 7차 첫 번째 때에는 요 관점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어요. 요거는 그 당시에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거의 100% 출제. 무조건이었어, 무조건. 자, 그러다가 두 번째로 바뀌면서는 맥락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다시 바뀌었어요, 세 번째로. 지금 우리 과정에,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어떤 책은 관점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책은 맥락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책은 둘 다 써요. 그럼 이제 어느 걸 알아야 되냐? 모의고사에는 요즘은 요 관점 안 나와요. 맥락도 거의 안 나오고, 한 사회문화적 맥락 정도 나오는데, 요 맥락이라는 말로 여러분 주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일단 언급은 했다고 하니까 정리는 한번 할게요. 원래 되게 중요한 거긴 한 거야. 자, 작품이 있어요. 가운데 작품이에요. 작품이 있을 때 문학 작품을 쓴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가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에 따라서 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똑같은 부정적 시어야. 그럴 때 일제치하라고 하면 그 부정적 시어가 일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1960, 70년대다 그러면 독재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달라지겠죠? 자, 일제치하라고 하면 독립을 의미하는 게 60, 70년대라고 하면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 작가를 고려해서 작품을 파악하려고 하는 관점을 표현론적 관점. 이거 따로 찍어서 올려놔야겠다.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작가라는 말이 안 나오고 시인은, 백석은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작가는 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표현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어떤 감동을 주느냐, 독자가 어떤 교훈, 어떤 감동을 느꼈느냐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독자에게 어떤 쓸모가 있다고 해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거 용어를 애들이 못 외우더라. 이거 왜 못 외울까 도대체? 작가가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게 표현론이고, 독자에게 쓸모가 있어서 효용론이고, 이거 왜 못 외우지? 근데 못 외워요. 외울 수 있겠어? 아주 강조 안 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알고만 가세요. 자, 나중에는 이걸 독자 수용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 어린 왕자를 읽은 적이 있을까요? 아라비안 나이트 읽은 적 있을까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뭐 램프 뭐 어쩌고 나오고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 애기 때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거 원래 천일야화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천일야화예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저는 다르긴 한데 천하루야, 천하루. 응? 이거 원래 야동이에요. 이거 중고등학생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원래는 아니에요. 맨 앞뒤가요 되게 선정적이에요. 그림도 되게 선정적이에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한 10권짜리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사서 보세요. 재밌어요. 머리 나쁜 새끼는 그거 읽지도 못해요. 이야기 속에 각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이야기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가 짝짝짝짝 나가. 여기 또 이렇게 나가고, 갔다가 여기 나왔다,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며칠째 어디 얘기인지를 머리 나쁜 새끼는 기억도 못해요. 액자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응?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어렸을 때는 그냥 동화로 보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혀요. 걸리버 연기가 더 낫겠다. 걸리버 연기 여러분 주로 아는 게 소인국, 거인국, 그 다음에 말이 지배하는 세계도 있고, 라퓨타도 있는데, 천공의 섬 라퓨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어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응?
그게 뭐 고정관념 때문에 서로 싸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이런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아기 때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여요. 그런 게 이제 효용론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독자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내용을 읽혀. 독자 수용 이론인 거예요. 이때 독자라는 말 대신에 나는 청소년에게 이렇게 나와요. 이때 나에는 선택지 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때 나에 아무 표시도 없어요. 이러면 독자를 의미해요. 근데 자, 이건 이제 효용론이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 모델로 삼은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을 작품이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냐를 알고 읽으면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 그거를 문학 작품은 현실을 모방한 거다, 반영한 거다라는 의미로 모방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그래요. 요 말 대신에 그 당시에는 뭐 1930년대에는 뭐 1960년대에는 이런 시대와 관련된 말이 나와요. 응? 두 개가 섞여 나올 수도 있어. 그때 뭐가 중심인지 판단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작품만 가지고 따져야 돼 라고 하는 걸 구조론, 절대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보면 여기는 세 개고 여기는 하나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외재적 관점, 요거 내재적 관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세 개가 외재적 관점이에요.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작품의 바깥에 있다. 바깥 외자를 써서 외재적 관점 그러고 요거는 작품 내부에 있는 거라 따지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 그렇게 따지는데 요거는 세 개고 요거는 하나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외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잖아. 아니야. 내재에 해당이 되는 요소는 훨씬 더 많아요. 화자, 시어, 표현 방법, 심상, 시상 전개 방법, 갈등의 유형, 문체, 배경 수십 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세 개 빼고 나머지 구조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는데 다시 자, 이거 화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선택지 나올 때는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작은 따옴표가 붙어요. 표시하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가 붙으면 본문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썼다 그런 뜻이에요. 즉 시 본문에 나오는 나를 가리킨다 이런 뜻이라서 얘는 화자가 되는 거고 여기 안 붙었잖아. 요거는 그냥 독자인 거야. 이해됐죠? 요거는 효용론적 관점이고 요거는 구조론적 관점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요거를 관점으로 따지면 구조론, 절대론이라고 하고 요거를 외재적 관점, 위에 세 개를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 비평으로는 형식 비평이라고 여기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요렇게 묶어서 역사 비평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독자 수용 이론이라고도 해. 여기까지는 몰라도 원래는 5, 6까지 들어가면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이런 게 표현론, 효용론, 반영론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 지금 강조 안 하신 것 같아. 요 정도 갖고 요거를 맥락이라는 말로 바꾸면 쉬워요. 작가적 맥락, 독자적 맥락. 요거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작품만 가지고 따지는 걸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하고 옆에 나올까요? 여기 나와요.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하고 같은 작가가 쓴 다른 작품들 또는 다른 작가가 쓴 유사한 작품들을 비교할 수도 있겠죠. 요걸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그래요. 또 시 쓴 거하고 주제의식이 유사한 소설, 주제의식이 유사한 논설문, 주제의식이 유사한 그림 이런 걸 비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왼쪽 잠깐 볼게요. 여러분은 요 용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현실, 시대 현실, 배경을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 갈게요. 자, 다음은 시인이 쓴 백석이 쓴 수필의 일부이다. 이 수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인이 흰밭과 가자미를 소재로 쓴 시를 쓴 까닭. 그러면 지금 시인의 어떤 삶의 과정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작가적 맥락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네. 자, 요거 다 적었어?
요거도 한번 적어볼래? 자, 요 세 개 묶어서 외제적 관점. 표현론은 작가, 반영론은 현실 세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고, 효용론은 독자. 여기 세 개를 묶어서 외제. 그 다음에 작품만 가지고 따지는 거를 내재. 내재를 안 썼네 내가. 얘가 내재적 관점이에요. 얘가 내재적이야.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작품의 내부에 있다. 안내자 있을 제자예요. 됐죠? 자, 요건 나중에, 요 부분 나중에 읽을게요.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도 고려했네요. 요거 보기로 나와요. 이걸 보기로 주고 문제를 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 눈으로 보지 마시고 써봐야 돼. 자, 요거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고 가면 시를 읽기 편하니까 요건 한번 읽고 갈게. 흰밥과 가자미는 함경도 지역의 식단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먹을거리다. 원래 백석이 평안도 출신일 거예요. 근데 백석이 사진 봤어요? 백석? 책에 나오나요? 잘생겼나요? 어때요? 잘생겼죠? 요즘에도 잘생겼다는 소리 들을 정도 얼굴 아닌가? 옛날엔 기생오래 빗소리 얘기를 들었을 텐데 지금 잘생긴 쪽에 속해요. 김우빈이 잘생겼냐? 백석이 잘생겼냐? 아, 김우빈 별로냐? 네. 그래, 김우빈 좀 나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나는 걔 잘생긴 얼굴 생각하진 않아요. 잘생긴 얼굴 많은데 백석이 더 잘생기지 않았어요? 머리도 곱슬 헤어로 돌쪽 올라간 거 봤어? 응? 그래서 실제로 기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었대요. 자, 1930년대 일제식민지에서의 지식인은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세상 사는 게 쪽발에 대해서 얼마나 자존심 구겨지고 이랬겠어요. 우리가 수탈당하고 피폐해져가는 민족 현실을 보면서, 국가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이랬겠어요. 이응 시옷 이응이라고 하는 대통령 같지도 않은 대통령이 그 3, 4년 있을 때도 정말 열받았는데 하루하루가 짜증났는데 일제 30년 그 일제 동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응? 근데 비판하고 저항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찍혀요. 불량선이 찍혀가지고 맨날 감시받아요. 직장도 못 구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붓을 꺾거나 그래서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군인들은 일찍 죽었어요.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백성 집안은 좀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잘생겼지. 그리고 또 시인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소설 쓰는 사람하고 시 쓰는 사람하고, 소설 쓰는 사람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어눌해요. 글로는 잘 써. 글로는 잘 쓰는데 말이 어눌해요. 그 시를 쓰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열정적이고 격정적이에요. 여자들 나쁜 남자 좋아하잖아. 그죠? 자기한테만 잘해주고, 이렇게 좋아하잖아. 그런 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생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좋았대요. 맨날 기생 집에 가서 술 먹고. 왜? 열받으니까. 분통 터지잖아요. 돈이 없잖아. 근데 그러면 시를 한 편 써주는 거예요. 치마에다가. 이거 먹었대요. 자, 그러던 중에 이 양반도 야학을 했던 모양이야. 근데 이제 그 야학하는 그 제자의 여동생. 개새끼 아니에요. 나이 차 얼마 안 된다. 5살 정도 차이 안 나요. 많이 나나요? 자, 근데 이제 그 제자가 거의 엇비슷한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 여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리고 나중에 프로포즈를 하러 부산까지 막 3번씩 찾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3번째 찾아가 얘가 누구지? 다른 동료 시인을 하나 데리고 가요. 뭔가 그려지지 않니?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딱 그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뭐지? 아이돌 시험 보려고 갔어. 뭐라 그러냐? 그
오디션 보러 갔어. 그리고 꼭 오디션 보러 간 애가 떨어져. 그리고 같이 간 친구가 붙잖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갔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너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겨갖고 말이야. 너 맨날 기생집에서 산다며. 그 약하다며 몸도 병약하고. 그리고 글 쓰는 새끼가 도대체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이래가지고 거절해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다른 시인인가 소설가가 시인이었을 거야 아마. 오히려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백석도 원래 기생집에 살았었는데 어느 하루인가 이틀인가 실종이 돼요. 어디 갔다 왔어 하니까 결혼하고 왔대. 뭐 그러면 그 걔를 먹여 살리던 기생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요. 그럼 또 쫓아가요. 재물포도 쫓아가고 내려오고 막 이랬대요. 재물포 알죠? 인천. 응? 그러다가 함경도 쪽으로 유랑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에 못 있어. 응?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쓰는 글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황해도 쪽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짝사랑했던 여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인가 싶은 내용도 있고, 하나가 그쪽이야.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 또 하나 우리 전통 어떤 적인 것들, 뭐 잔칫날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시 두 가지 계열로 나뉘어요. 자, 아유 너무 길어졌다. 자, 함경도 원래 함경도 출신이 아니에요. 함경도 지역의 식단은 가장 선진국에서 벌써 먹을거리다. 함흥은 함경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야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집에서는 백미를 주요 삼을 수 있었고, 한대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가자미가 식단에 자주 올랐다. 가자미를 주재료로 한 가자미 식혜가 함경도 토속 음식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경도 쪽에 가다 보면 가재미와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도 가재미와 관련된 시화가 나왔다 그 말이야. 즉 사회문화적 배경이 현실이 작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셰시든 글에 따르면 흰맛과 가자미 함경도 지리적 조건 때문에 그 지역의 주요 먹을거리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생활상이 흰맛과 가자미는 함경도의 주요 먹을거리, 그 생활상이 반영된 거다. 시를 창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별거 없네. 그냥 사회문화적 영향을 미쳤다. 자, 백석시에 드러난 음식의 우측해 볼게요. 자, 아까 사랑 이야기 아닌 우리 전통과 관련된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응? 자, 음식들,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되새겨 매개체.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매개체예요. 신이 고향의 정서를 자내고, 고향이 평안도 아닌가? 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북 그러면 고향이죠. 이북 자내고 민중들의 삶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식 이름을 사용했다.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음식이 친밀하니까. 식민지 시대를 살아갈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는 정서적 연대 효과가 있었다. 요게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응? 어떤 시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운왕골 쪽 이런 거 보면 누구네 누구 그 다음에 쉼표, 누구네 누구 쉼표, 누구네 누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뭐 먹고 어떤 놀이 하고 끝이. 아무 내용이 없죠. 이게 백석시의 뛰어난 점이기도 해요. 아무 내용이 없는 거 그냥 친근해. 근데 읽다 보면 뭔가 내가 시골에서 살던 그 이미지가 그대로 떠올라요. 여운왕골 일단 여러분은 좀 안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좀 달라. 시골 없잖아. 시골 이렇게 막 논밭이든 시골 가본 적 있어? 외가나 친가 쪽이? 그러면 좀 느낄 수 있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놀다가 그 형들하고 놀할 거 아니야? 막 썰매도 타고 막 젖고 막 그래서 하다가 고구마 감자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들판에 놀다가 가서 자고 있으면 여기 나오는 거 저기 다 그 여운왕골 쪽에 나오는 것처럼 민물새우랑 무 넣어가지고 끓이는 그 새우국 냄새가 쭉 나요. 물론 이건 이북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왁자지껄한 그 웅성웅성하는 잔치집에 시골집에 그런 수십 명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저야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게 일제식민지하에는 느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그래도 좀 풍요롭게 살 때, 풍요롭진 않더라도
정을 나누면 살 수 있었을 때, 근데 일제치하 때는 그게 훨씬 더 줄어들었거든. 그래서 과거 우리 민족이 좀 정을 나누면 살던 그런 거를 떠오르게 하면서 우리 민족 공동체의 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뛰어난 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서 아 우리가 이랬는데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지. 자, 요거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자, 본문 앞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시는 자유시, 서정시, 주정시, 순수시예요. 정의 안 해요. 대부분이 자유시, 서정시, 주정시, 순수시 나오지도 않아요. 요 정도예요 그냥. 그러면 운율은 외형률 같겠어요? 내재율 같겠어요? 내재율이에요. 이건 안 헷갈리죠? 이건 헷갈릴 만한 요소는 없고 민요시 같은 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내재율이에요 그냥. 대부분의 우리 현대시는 원래는 독백적이에요. 자, 특징. 자, 요거는 읽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가기 전에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본문 갈게요. 제목이 선우사예요. 이게 한자를 보기 전에 무슨 절 이름인가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자가 말사자예요. 말사자가 두 개가 있죠. 이런 것도 있지만 요것도 말사자. 사전할 때 요 사자를 써요. 그 다음에 선이 여기 보시면 요거 이게 무슨 글자일까? 달이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응? 이게 원래 오른쪽에 가면 달이에요. 근데 오른쪽이 아닌 왼쪽이나 왼쪽이나 가운데에도 좀 다를 때 있긴 한데 왼쪽에 가면 고기 육자예요. 요거를 왼쪽에서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신체 일부분을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반찬을 뜻해요. 우는 벗우자예요. 그러니까 반찬 친구예요, 반찬 친구. 그 이 자체가 무슨 법이니?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본문에서 확인할게요. 자, 반찬에 대한 말. 친구에게 선물하는 걸 이렇게 했네요. 가볼게요. 낡은 나주반이에요. 자, 상관없어요. 자, 신부집에서 불을 켜는 물건을 받쳐놓는 쟁반, 작은 쟁반을 나조반, 쟁반 같은 밥상이에요. 낡은 나조반이 낡은 그랬으니까 어쨌든 가난한 처지인 건 알 수 있겠어요. 고향이 아니고 나조반에 흰밥도 가자미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만난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집에 못 붙어 있고요. 떠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그림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객지에서 혼자 있다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데 밥상 위에 올라온 흰밥, 가자미를 나와 동등하게 갖다 놨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들은 나와서 앉은 게 아니지. 그지? 놓인 거지. 근데 다 앉았다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동질감을 표현했다. 뭐처럼 느껴요? 반찬을 뭐처럼 느껴요? 친구처럼 느껴요. 그 동질감이에요. 나와 앉아서 옆에다가 자, 의인법이 쓰였어요. 자, 의인법이 쓰였다라는 말 대신에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했다. 이런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씨. 자,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냐.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대상의 인격을 부여. 모의고사 내신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의인법이란 말 대신 대상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쓸쓸한 학습 활동에 나와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됐죠?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이라고 그랬어요. 뭐의 표현? 동질감의 표현.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도 다 할 것 같아. 되게 쓸쓸했나 봐요. 흰밥 가자미 보면서 야 가자미야 너도 외롭지? 나도 외로워. 이럴 것 같긴 해요. 자, 서로 무슨 이야기도 할 것 같다. 정서적 친근감.
그럼 심리적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 멀어? 가깝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정서적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했어요. 자,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고. 우리들은 계속 다 우리예요.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모래톱에서 깨끗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많고 많은 날을 모래알만 헤아리며 잔뼈에 붉은 탓이다. 왜? 그래서 이래요. 믿었고 정답고 서로 좋고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이런 환경인 거야. 자,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걸 지금 어디를 잡아놓은 거야? 밑으로 내려가긴 할 텐데 요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뭐뭐하고 뭐뭐한 탓이다. 어머에서 뭐뭐하고 뭐뭐한 탓이다.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야. 이럴 때 문장 구조의 반복 이렇게도 하고요. 통사 구조의 반복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해요. 이거 내가 백석 씨의 특징을 얘기 안 해줬구나. 하고 나서 정리할게. 자, 나와 가자미의 특징. 맑은 모래톱에서 지냈어요. 모래알만 헤아리며 순수하게 자랐어요. 잔뼈가 굵은 산 탓이다.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달기 소리를 들으며 이런 건 사투리예요. 다 이북 사투리, 즉 주로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향토적 서정성을 느끼게 해줘요. 바람 좋은 벌판에서 물달기 소리를 들으며 다닛을 먹고 나이든 탓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순수하게. 그래서 믿었고 정답고 서로 좋고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다 뭐예요? 순수하게 생활한 탓으로 믿었고 정답고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친근감이 느껴지는구나 예요. 자, 이렇게 통사구조의 반복.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백석 기생 오래배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동일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응? 자, 허염을 관한 백면수생이지 그러니까. 자, 욕심이 없다가 공통점. 왜 세모 쳤지? 부정 아니에요? 일단 공통점에서 세모 쳐서 오해하면 안 돼요. 가자미와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착하디 착해서 뭐 이런 것도 공통점이죠. 새과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이 체크 뭐야? 내가 왜 하는 거지? 아마 뒤에 뭐 때문에 자, 학습 활동에 있는 것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자, 내가 노동을 안 했어. 그래서 되게 희고, 그 노동 많이 하신 분들은 손이 거칠어요. 손바닥도 되게 거칠고, 그 못이 박혀 있다고 그러지? 없어요. 자, 다시 용어 좀 알아야 된다. 희어졌다 이런 거 색채어예요. 그 다음에 가자미 이런 거는 색채어는 아니고 색채 이미지. 색깔을 떠올리게 하면 색채 이미지고 색깔 자체를 나타내는 건 색채어. 용어를 몰라서 문제 못 풀면 안 돼요. 자, 착까지 착해서 억센 이런 건 단어도 외워놔야 되겠죠? 자, 이거 사투리예요. 사투리는 시적 허용으로 보지 않아요. 어법상, 문법상 틀렸을 때만 시적 허용이에요. 이건 시적 허용 아니야. 사투리예요. 그래서 향토성을 준다. 이렇게 표시할까요? 향토성을 느끼게 하는 것. 토속성, 향토성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너무 정갈해서 마치 파리할 정도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색채 대비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한 대로 해요? 아니에요? 기억 떠올려. 나중에 필기한 거 보세요. 응? 자, 우리들은 가난해도 공통점이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백석의 다른 시들을 보면은요, 뭐 나와 나타샤와인 당나귀 뭐 이런 시도 그렇고, 자신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거를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원래 시로 이름을 날린 과거부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들 이름 쭉 들고 이러면서 원래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힘겹게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처럼. 응? 그래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시 쓴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다면 그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자, 됐다. 딴 얘기 넘어가지 말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거는 나를 영혼으로, 정신으로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신의 섭리인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견디고 굳세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서럽지 않다라고 느껴요. 백석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럽지도 않아요. 만족감 그랬네요. 자, 가난스럽지 않다, 외로울 까닭도 없다, 부럽지도 않다. 이렇게 또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이런 것도 통사 구조도 반복됐고요. 유사, 의미, 의식 그래도 되죠? 비슷해요. 만족 그랬기 때문에 내신에는 요거 아셔야 되겠어요. 가난한 삶에도 그런 분수에도 만족할 줄 안다. 할 수 있죠? 자, 뭐 예문 하려고 했던 자 뺄게요. 신박과 가자면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뭐 부귀 공명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응? 자 끝에가 다 이렇게 많이 끝났죠? 다 우리 시는 사실 다로 끝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때 동일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도 맞는 말이고요. 이 다자를 말하는 거 종결어미는 이럴 때 끝에서 소리가 반복되는 걸 가군이라고 해요. 선생님 말 잘 빠르고 못 알아듣겠으면 질문하세요.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그럼 제가 보고 대답해 드릴 테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됐죠? 자, 왼쪽에 자, 내용 파악도 중요한데요. 내신이고 시험이니까 용어를 잘 아셔야 돼. 자, 왼쪽 표현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해 삶의 의미를 끌어냈어요. 일상적 소재에 해당이 되는 게 뭐예요? 대표가 가자미, 흰밥, 나조반 이런 것들이에요. 2번 흰밥과 가자미를 의인화하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같이 앉았다거나 믿었고 정답도 서로 좋아한다라거나 이런 것들 의인화하고 친근감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 세상, 이것 때문에 내가 세묻혔나 보다. 부정적인 요소들 같은 거와는 거리감을 드러낸다. 욕심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요거 아마 뒤에 학습 활동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표시한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화자가 멀리하는 것들. 적어도 2개는 맞죠? 그죠? 요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착해서 그랬으니까 요것도 부정의 의미로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분지족 대표 아까 이런 부럽지 않다 이 부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식구나 유사한 문장 구조나 유사한 문장도 반복됐어요. 여기 유사한 문장이에요. 구조만 반복된 게 아니야. 의미가 유사한 것도 있어요. 두 번째, 색채 이미지. 시다, 파리다, 파리했다.
둘 다 순수하고 욕심 없는 특성이에요. 자, 백석 씨의 특징. 평안도 방언을 주로 사용해요. 평안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향토성을 느끼게 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서사 구조가 있는데 요거는 서사 구조까지는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자, 향토적이다. 그리고 김소월보다도 오히려 오감을 자유롭게 활용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응?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아주 자유롭게 표현했던 사람. 그리고 시가 되게 쉬워요. 한자 이런 거 막 뒤집다 들어가고 막 이상처럼 막 응? 오감도 이런 거 좀 못 알아먹겠는 시 없어요. 응? 그냥 알아듣으면 듣겠어, 알아는. 다만 이제 사투리라서 여러분은 좀 낯설 수 있지만 사투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되게 정겨운 거예요. 응?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들 누구예요? 흰밥과 가자미예요. 동질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이거 작년 고3 모의고사에 나왔거든. 대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가까운 느낌이에요.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공통점은 욕심이 없고 정갈하고 희고 억세지 않아요. 차이점, 가자미는 물에서 자랐고 나는 산골에서 자랐고. 근데 이게 자, 그때 이걸 차이점을 할 수 있나? 근데 물속에서 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화자정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 쓸쓸하다, 정답다, 부럽지 않다, 서럽지 않다, 만족스럽다, 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정서가 이 문제도 중요한 거야.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요거 다 풀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시간 들이든 할 테니까. 자, 32쪽 2번 볼게요. 다음은 이 시의 시인이 쓴 수필의 일부이다. 수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시인이 흰밥과 가자미를 소재로 시를 쓴 까닭을 생각해보자. 이거 그래갈래 뭐라고요? 수필. 이게 시랑 묶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시냐 수필이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수필하고 대세구를 수필로 보면 돼요. 산문시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자, 그럼 만약 이걸 수필라고 봤어. 그럼 여기는 나는 누구야? 백석인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에 나오는 나는 나가 안 나오는구나. 우리라고 나오는구나. 여기에 우리는 나오나요? 여기 있구나. 여기. 자, 요거하고 얘랑 이걸 A 이렇게 하고 요거를 B 이렇게 하고 A와 B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거 나올 수 있어요. A는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적 산물이고 B는 곧 작가 자신이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성의 문학이라고 그래요. 동에 가까운 거리로 와서, 그러니까 원래 살던 데가 아니에요. 거주했던 지역적 배경그랬는데 원래 살던 곳은 아니고 글로 온 거예요. 동에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가자미와 가장 친하다. 가자미를 자주 먹었던 모양이에요. 왜? 거기 가자미가 흔했어요.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자미를 착하고 정답다 그랬네요. 무슨 어? 의인어.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였다. 가자미만이 흰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주장창 가자미 먹는 거예요. 고추장에 찍어서. 응? 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쓸쓸한 거예요. 그동안 나는 한 달포 이 고을을 떠났다. 와서 오랜만에 내 가자미를 찾아 생선장으로 갔더니 섭섭하게도 이 물선은 보이지 않았다.
외워야겠죠? 가자미를 찾으러 갔더니 없어요. 외우려고 하자면 문맥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음식을 만드는 재료,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가자미. 아쉬움이에요. 음력 8월 초승이 되어서야 이 내 친한 것이 온다고 한다. 이때 잘 잡히나 봐요.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흰밥과 고추장과 다 만나서 아침 저녁 기뻐하게 되기만 기다린다. 니은다 현재형을 통해서 생동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제치하 때는요 흰밥 먹기 힘들어요. 미국 생산량이 80%가 넘어갔지만요 다 동척에게 뺏기고 마름에게 뺏기고 이러다 보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죽으로 써가지고 먹지 흰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응? 얘가 어떻게 좀 우리 민족 공동체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자가 되기 전에 사실 일제 때긴 하지만 어떤 피폐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그런 때를 좀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도 싶긴 한데 그게 표현되진 않았으니까 나오진 않았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요거 넘어가고요. 됐죠? 자, 여기서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 뜻 외우고 원관념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했었고 자, 아까 고향을 찾은 느낌이 기쁘고 반갑고 마음이 뛰놀았다. 별거 없는 시인데 읽다가 보면 시골집에서의 분위기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랬죠. 옛날 분은 더 그랬나 봐요. 그 다음에 해득하기 어려운 약간 어를 그냥 포함한 채로 이게 사투리야. 사투리가 잘 몰라 먹겠지. 응? 그런데 전체 감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는 뭐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사투리 막 썼는데 느낌은 그대로 와. 이문구의 관청수필 일락서산인가? 저건 뭐더라? 한 페이지를 읽으면 한 7, 80%는 다 모르는 단어예요. 국어 선생님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삽 알죠? 삽. 불삽. 공사하는 데는 큰 삽. 여기 손잡이 이렇게 있거든요.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고 발로 이렇게 밟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근데 그 페이지에 이렇게 수십 개가 나와요.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분위기상 알게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딱 가면 갑자기 아는 단어가 쫙 늘어나요. 도시 배경이거든. 그래서 시골의 분위기가 갑자기 도시적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느낌이 팍 와요. 아, 그래서 이게 그 말이 급속도로 바뀌었구나 그 느낌 쫙 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마 백석이 씨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상 플러스 사투리인데 사투리는 우리가 모르지. 특히 이북 사투리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느낌상 이런 느낌인가? 이 정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뭐 소박하던 토속 음식에 관한 각종 사례들 낱낱이 열거 제시. 아까 그러지 않죠? 열거하고 끝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 자하고 보조 원칙에 작을 주고 했던 것이다. 뭐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론가들의 평가가 그래요. 자, 선우사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밑줄 쳐고 해당되는 것은 그럼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사투리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대표가 어떤 것들이야? 아까 이런 거, 그죠? 근데 뭐 빼도 그냥 착하다 그런 의미로 하면 돼요. 착해서 이런 거 없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해당되는 거를 찾아 쓸 수 있을 정도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나? 뒤에 요거 안 해도 되죠? 학습 활동이, 그죠? 여기서 끊을게요.